네, 오늘 어느덧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바다 이야기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강의 마무리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좀 국내에서 벗어나서 좀 먼 글로벌로 나가볼까 합니다. 네. 우리 박현선 아나운서는 홍콩이나 런던이나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이런 항구 도시를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아닌가요? 당연하죠. 항구 도시는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또 아름다움 말고 그 글로벌 네트워크, 다시 하면 물류가 왔다 가고 사람이 왔던 문명 교류의 흔적이 묻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다 도시와 해양 문명을 주제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세계의 바다 도시들이 들려주는 해양 문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고립되어 발전하던 지역들이 바닷길을 통해 소통하면서 사람과 상품, 가축과 농산물이 먼 바다를 넘어 이동했고 지식과 정보, 사상과 종교가 교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타고 등장한 바다 도시들, 바르셀로나, 리스본, 나가사키에서 베네치아에 이르기까지 문명 교류의 길목인 바닷길에서 문화의 꽃을 피운 도시들이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국내 이야기가 아니고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바다가 네트워크를 갖고 어떻게 바다가 연결돼서 큰 문명을 일으켰나 하는 해양 문명과 바다 도시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과 교류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추상적인 용어로 볼 것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항구와 교류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공항과 공항이 교류하는 것도 많지만 여전히 지구의 물류의 90% 이상은 대부분이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입고 버리는 많은 물건, 원자재, 또 우리가 수출하는 많은 물건들은 지금도 90% 이상, 또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없으면 안 되죠. 기름이라거나 이 모든 것들은 배를 통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기름을 유조선이 아니고 만약 탱크에 실어가지고 자동차에다 실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수만 대의 차를 동원해도 큰 배 한 척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낙타가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실크로드는 중요했고 문명사체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지나치게 실크로드를 육지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나 하는 비판적 견해를 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낙타 한 마리에 얼마를 실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1000톤 정도를 갖다 실는다면 낙타가 최소한 한 마리가 1000톤을 절대 실 수가 없죠. 많이 실어봐야 100kg, 200kg 이야기했죠. 계산해 본다면 수만 필의 말이 갈 겁니다. 그러나 큰 배 한 척이면 낙타 1000마리 정도나 2000마리용을 배 한 척에 식후합니다. 더군다나 배가 20척이 뜨면 선당이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물류를 실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실크로드를 얘기하더라도 과거의 실크로드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지로 이동하는 실크로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거기서 움직였던 물량의 총량은 극히 제한적인 거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양 실크로드가 아주 가장 강력한 중요한 무기였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바다가 갖고 있는 이 포텐셜 에너지, 또 바다가 실어나는 물류의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사부터 이 물류는 대단히 중요했고 또 문명 교류에서 인적 교류와 물건의 교류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항해 시대와 결국은 바다도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몇 척의 배를 가지고 소위 인도를 발견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에 닷을 내렸습니다. 세계의 지각을 바꾼 겁니다. 콜럼버스의 행위가 어떤 건지 바스코 다 가마가 어떤 건지 역사적 논란을
뒤로 놓고 보더라도 그들의 대항해 개척은 지구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15, 16세기, 17세기 엄청난 대항해가 이루어졌고 서서히 동참하는 이 역사 속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이 식민지화됐고 뒤떨어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위한 변명과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그들은 바다를 일찍이 알았고 바다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세계로 미래로 나갔던 겁니다. 지난 500년간의 역사는 바로 대항해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파냐의 저 밑에 보면 카탈루니아주, 여러분 그 축구대회 때 보면 바르셀로나 다 아시죠? 뭐 축구 대단히 좋아합니다. 에스파냐 사람들. 바르셀로나 바닷가 아주 그 지중해 변에 있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가보면 바로 콜럼버스의 기념탑이 딱 서 있어요. 원래 콜럼버스는 에스파냐 사람이 아니죠. 이태리 사람이죠. 이태리 제노바 사람인데 제노바에서 실업자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포르투갈로 갔어.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가가지고 자기가 이런 원대한 포부를 얘기해가지고 나는 멀리 한번 항해하겠다 그랬는데 이 벤처기업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말귀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바로 바르셀로나로 옵니다. 에? 그 당시 그 에스파냐는 이게 통일 왕국이 아니고 공국이 나눠져 있었다고. 카탈루니아 지방으로 온다고. 그래도 이자벨라 여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대항해는 늘 탐험이나 대항해는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뭐 현대 자본주의 사회만 스폰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도 스폰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돈을. 그래서 산타 마리아호나 배를 얻어가지고 소위 발견한 것이 소위 이른바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러나 자기는 아메리카를 처음에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그게 나중에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가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그게 콜럼버스는 그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인지도 모르고 신대륙인지도 모르고 인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인도가 된 거야. 인도가 된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얘기는 바르셀로나가 그 당시에도 벌써 대항해를 떨 정도로 해양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나부터 해가지고 오늘날 콜럼버스까지, 또 요새는 가우디의 고향까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작은 도시가 또 오늘날은 크루즈의 모든 출항선입니다. 출항지입니다. 이 얘기는 항구가 1000년이 아니라 3000년을 가는 항구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손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고댕이 양식부터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부터 가우디가 의미하는 현대적 양식부터 최첨단 건축까지 다양한 건축이 무려 밀레니엄이 3번씩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2번을 기할 때 이 도시는 3번을 번성을 구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르투갈을 가봅니다. 포르투갈 가보면 그 광장에 리스본이죠. 이런 맨 앞에 보면 엘리케 양자가 서 있습니다. 엘리케 양자가 진두지휘하는 겁니다. 이 왕자의 힘에 의해 가지고 대해양, 어떻게 보면 해양 제국주의죠. 포르투갈 대단합니다. 그 앞에 바스코 다 가마, 또 벽면 뒤에는 말이에요, 수많은 과학자, 항해가들, 이런 조각이 쫙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큰 다리를 만들었어요. 인천대교처럼. 그 다리의 이름을 바로 그 바스코다 가마 대교라고 명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백 년간 그 바스코 아저씨만 팔아먹고 사는 겁니다. 전철 기차역도 바스코다 가마 역이고, 그건 전부 다 그냥 바스코 최대 영웅이에요. 콜럼버스고,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콜럼버스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미국의 아메리카 그 콜럼비아주, 콜럼버스 뉴욕 시내 가보면 뭐 콜럼비아 그 동상도 있고 다 콜럼비아 팔아먹고, 콜럼비아 대학, 콜럼비아 운동화, 콜럼비아 음식점, 뭐 콜럼비아, 여기는 바스코 팔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마.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포르투갈은 사실은 작은 나라예요. 이베리아 반도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중세사